누군가 전화를 하는 노신사의 방엔 비밀 표시가 선명한 고문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잠시 후 노신사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론가 향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다음 분. 얼핏 그와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박문계. 두 사람은 방으로 올라갔다. 겁니까? 네. 그는 두 장의 영수증을 건네받았다. 날짜가 있고 죄송합니다. 한잔 대로 그중 하나에는 차자훈이가 직접 도장을 찍어 그에게 건넸다. 그 위에 쓰여진 이름은 금병동. 조총련제대학인 조선대학의 명예교수였고 또 다른 이름은 이종학. 그리고 수신인단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쓰여 있었다. 지금껏 존재조차 몰랐던 일왕시대 비문서 3건이 전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종학 씨는 왜 그것을 금 교수에게 전해준 것일까?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서작자인 이종학 씨가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들르는 곳 중에 하나다. 외부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귀중본 서고에 카메라가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도서관 측이 이종학 씨와 취재팀에게 이곳을 공개한 이유. 그것은 2층 서가 끝에서 찾을 수 있었다. あ、これもこの子です。それで、これで一応ロックとなりますので、ただしこの 97년 이종학 씨는 자신이 20여 년간 모은 지도 67장을 이곳에 기증했다. 그것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혀주는 지도들이다. ここですね。60、70枚弱じゃなかった。 도서관 측에선 그의 기증본을 별도로 구분해 보관하고 있다. 서지학자이자 독도박물관장인 이종학 씨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말해주는 지도를 오래전부터 수집해왔다. 그 대부분은 외국에서 제작된 것들이다. 독도 갔다가 일천원 거리에서 가깝게 찍으면 이렇게 크게 보이고 또 멀리 찍으면 이렇게 더 멀리 찍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소련도 우리 걸로 인정했고 일본도 우리 걸로 인정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걸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색깔도 구분해서 대한민국 일본 빨갛잖아. 그치?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증거들이었다.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갖다 자료 갖고 해결될 거 아니야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 올라온 우리 방송관이 보니까 여기 앉아서 편의공부를 갖다 준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 한마디로 이건 우리 독도박물관의 부관이에요. 결국 이종학 씨는 독도 논쟁의 쐐기가 될 결정적 증거들을 일본 한복판에 심어놓은 것이다. 일왕이 사는 황거.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황실문고엔 막대한 양의 국가기밀 서류들이 보관되어 왔다. 그중 일부가 80년대 초 이곳 국문서관으로 이관됐다. 독도 문제와 관련된 일본 측 문헌을 찾기 위해 자주 일본을 오갔던 이종학 씨는 92년 2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국문서관을 찾았다. 그날도
그래도 그는 평소 습관대로 목록을 이리저리 뒤져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새로 공개됐다는 황실 내강문고 목록을 보게 됐다. 그런데 거기 이상한 것이 있었다. 한국병합시말이란 제목의 그 자료는 1910년 11월 일본 내각의 자료로 분류돼 있었다. 그는 그 문헌의 열람을 신청했다. 그러나 분명 공개 자료임에도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함께 묶여있는 다른 자료 제목으로 열람을 신청했다. 그러자 그 문헌이 딸려 나왔다. 그런데 평생 수많은 비문서를 봐왔던 그가 그 자료를 보면서 긴장하고 있었다. 황실 내각문고의 비밀문서였던 조선 총독보고 한국병합시말. 그것은 1910년 한일합방 조약을 체결한 후 조선의 통감 데라우치가 총리 가스라에게 보낸 경과보고서로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 합병 관련 기록 가운데 일본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선 최초였다. 그는 귀국을 연기하고 그것을 베껴쓰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꼬박 사흘.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베껴 쓴 것은 사료나 증거 문헌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열람조차 거부한 자료를 복사해줄 리 없었고 복사를 하려면 밖에 나가서 하는 길뿐이었다. 그는 자료를 들고 먼저 휴게실 창가로 갔다. 베란다 밑으로 책을 던질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띌 위험이 높았다. 생각도 못한 그는 입고 갔던 외투를 벗었다. 그리고 자료를 외투 안에 보이지 않게 숨긴 뒤 엘리베이터를 탔다. 다행히 현관의 수인은 다른 방문객과 얘기 중이었다. 그 틈을 타 전자감식기를 뛰어넘은 뒤 공문서관을 빠져나왔다. 그때가 낮 12시 반경이었다. 일단 공문서관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만일 발각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우선은 안전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복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약 30분 걸려 도착한 곳은 바로 도쿄대학교. 전에도 한두 번 복사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다. 이곳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칼라 복사를 할 수 있는 학생부 휴게실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그곳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시간은 벌써 1시를 넘긴 뒤였다. 늦어도 4시 30분까지는 돌아가야 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팔 년 전 이맘때 그가 갑갑한 심정으로 헤맸던 거리. 이종학 씨는 그때의 기억을 다듬어 길모퉁에 있는 한 사진관을 찾았다. 그때 도쿄대학을 나온 뒤 복사할 곳을 찾아 헤매다 들어섰던 곳. 이 카메라는 그때 여기서 산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카메라로 사진점 주인과 함께 책을 찍었다. 그러나 책 귀퉁이에 B자가 선명하게 찍힌 고문서. 그것을 찍기 위해 비싼 카메라까지 산 자신을 주인들이 이상하게 여길까봐 여간 불안하지 않았다. 여주인은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진을 함께 찍고 난 뒤 여주인은 근처에 있는 컬러 복사점을 가르쳐 주었다. 일단 사진을 찍긴 했지만 급하게
꼼꼼하게 찍은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는 불안했다. 맞아. 그래서 사진점에서 가르쳐준 대로 찾아온 곳이 바로 여기였다. 건니치와 커피 몇 개 났으네? 커피 사요. 그날 이곳은 복사 주문이 밀려 상당히 혼잡했다. 책을 넘겨준 뒤 그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복사는 칠순 노인의 입술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한 오후 4시 무렵에야 끝났다. 이렇게 나오니까 100% 안전하지. 다행히 간다거리는 공문서관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사진과 복사본을 근처의 문구점에 맡긴 후 공문서관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종학 씨가 책을 돌려주고 공문서관을 나선 것은 저녁 5시. 그의 생애 중 가장 길었던 하루, 1992년 2월 25일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의 집 2층 서재에선 평생을 서지학자로 살아온 그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어려서 한학을 깨우친 그는 일찍부터 고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서지학자의 길에 들어섰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전쟁 자료집을 편찬했는가 하면 문헌을 통해 수원성으로 불리던 화성의 본래 이름을 되찾아준 숨은 공로자다. 그런 그가 그날 이후 한국 평화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는 해방 이후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 평화 관련 서적을 거의 빠짐없이 모았다. 그런데 그중 어디에서도 그가 찾아낸 한국 평화 심화를 언급한 책은 없었다. 참고문헌에조차 올라있지 않았다. 사학자들의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조선의 초대 총독 드라우지의 보고서 한국평합심화를 그가 처음 발견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그는 일본에서 돌아온 후 번역을 시작했다. 한국평합심화는 그동안 일본의 철저한 은폐로 존재조차 몰랐던 일본 측 공식 기록이었다. 그런 중요한 기록이 마침내 그의 손끝에서 하나둘 90년 전의 진실들을 말해주기 시작했다. 사실 그동안 국내의 한국평합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가 알기로는 단행본의 경우 1947년 이기범 씨가 쓴 조일 합방사와 몇 년 전 사학자 이태준 교수가 펴낸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등 몇 권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한국 강점을 합류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그 상징적인 예가 1965년 한일회담 비준국회에서 했던 사또 총리의 발언이다. 즉, 한국 합병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의지로 체결된 합법적인 조약이란 것이다. 그러나 무라야마 총리는 어제 참의원에서 한일 합방조약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했다고 말해 이 조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됐음을 거듭 강조.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제의 한국 강점과 관련 한국인들의 심기를 가장 많이 건드린 인물이다. したがって、この形式的にはですね、存在しておったも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と、存在しておったと思いますと。 그러나 이런 일을 대할 때마다 우린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감정적인 대응밖에 하지 못했다. 또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도 청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대로 보고는 건데 이용균의 그런데 바로 그 점에서 한국평합심화는 그들의 기록을 통해 한국강점의 불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던 것이다. 이걸 어란을 공합니다. 이용균은 또 이왕주 전형 때 보여달라 이런 얘기. 그럼 여기 소장부터 마지막 끝장에 소장만 얘기할까요? 소장을 본다 같으면
본관이 자기 만일에 이미 정해진 방침에 의해서 예. 조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나라 당사자하고 합의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방침에 의해서 그건 뭔가 하면은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부임한 것은 1909년 7월 23일. 당시의 일을 데라우치는 이렇게 적고 있다. 이미 정해진 방침에 의하여 한국 평합을 준비해왔다. 데라우치는 그렇게 기록했다. 그렇다면 데라우치가 말하는 확정된 방침이란 무엇인가? 일본 외교사료관. 그 자료실에서 당시 일본 외무성과 내각을 거쳐간 주요한 건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그렇게 찾게 된 것이 각이 결정서 진록. 당시 외무성의 극비문서였던 이 기록은 몇 년 전부터 비밀이 해제돼 공개되고 있었다. 그런데 1909년 3월 당시 내각에 회부된 안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해 7월 내각의 결의를 거쳐 일왕의 제가까지 받았다. 그 안건의 제목은 바로 한국 평합에 관한 건이었다. 이 회의록은 일본 내각이 이미 합병 1년 전에 한국 평합을 단행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제국 100년의 오랜 계획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데라우치는 바로 그런 각의 결정에 의해 파견됐다. 한국 평합은 처음부터 양자의 합의가 아닌 일본의 일방적인 계획 속에 시작됐던 것이다. 임무가 있는 거지. 그런 흔적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우선 8월 16일 데라우치는 합병과 관련 이완용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전권위임장의 안과 병합 이후 조선왕실의 호칭 문제를 제시했다. 이완용을 앞세워 외무 대신 박재순 등을 설득하게 하는 한편 병합에 반대하는 이용식과 같은 인물은 지방 파견을 보내 돌아오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조정에 압력을 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데라우치가 부록으로 작성한 한국 평합과 군사상의 관계에는 군사적인 위협이 가해졌다는 증거들이 드러났다. 기록에 따르면 데라우치는 조약 체결 2달 전인 6월에 전국 13개 각도에 100명씩 헌병을 증원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조약 체결 열흘 전인 8월 12일까지 전국 각 지역에 추가 병력의 배치를 끝냈다. 또한 조약 체결이 임박한 8월 중순엔 경성 인근의 보병 15개 중대, 기병 1개 연대 등 약 6,000명을 집결시켰다. 데라우치는 모든 정예부대를 완전 무장하도록 명령했고 비밀 부서를 두려워하여 한국군의 외출은 물론 외부와의 연락도 금지시켰다. 맨 마지막 그런 좀 뭐라고 하면 군사상의 관계? 그건 뭐라고 하지만 그러나 인연에 있어서는 군대 경찰의 우력에 부과하는 경비는 간접적으로 다대한 효력을 갖다가 나타났다는 것은 역시 다툴 수 없는 사실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군대 경찰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조약이 맺어졌다 이러는 건 다툴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것 같으면 저들이 말한 처음에 무슨 조약이 합법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모략, 협박, 우격, 군사상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다 되어 있죠. 여기 다 증거. 다 적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데라우치는 합병과 관련한 군사적인 위협이
조약 체결에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건 그런 게 없거든. 이종학 씨는 번역을 마치자 자료를 곧 학계에 공개했다. この先、港ジャンクション分岐直進方向。常磐道 그러자 국내외 학자들에게서 곧 반응이 전해져 왔다. 그러니까 일본 조총련계 한일관계 사학자 금병동 교수.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제가 그는 일본에서 평생 살아온 사학자로서 이런 자료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위원장까지 그 놈들이 말이요. 준비를 했다 하는 거는 보통 아니거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양 정부에다가 질의응답을 하면서 보고를 하면서 또 지시를 받고 그런 측면이 나와 있다 하는 이런 점으로 볼 때 여태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자료라고 나는. 그러니까 합병 문제는 나왔을 때 이거는 절대로 조회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난 이렇게 봤네요. 그리고 작년 이종학 씨는 메이지대학의 한 사학자로부터 엽살받았다. 한국병합 심할의 존재를 알게 된 그 학자는 그 자료를 가장 먼저 발견한 이종학 씨를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했다. 그는 일본 사학자로선 최초로 한국병합 심할을 한 권의 자료집으로 엮어냈다. 最高の秘密資料であると同時に、今までも日本が韓国に併合を強制したっていうのは多くの人が指摘している通りですけれども、具体的にはどうやって条約を強制したのかという過程がですね、詳細にわか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例えば条約の案を日本が用意して、交渉ではないんですね。交渉ならばここはこういうふうに直してください。ここは困りますと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一切なしに日本の原案がそのまま韓国に了承させたと。消直を出しました。 그 중에서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뒤 이를 국민에게 공포하는 한국 황제의 치규문까지 데라우치가 써서 이를 강요했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랬다고 말했다. 案を用意して持っていってそれを押し付けたと。韓国にいた 그리고 군대의 위협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운노 교수는 한국 병합 심화를 근거로 관련 자료를 찾아내기도 했다. 그것은 일본 방위청 서구에 보관돼 있던 극비문서로 합병 이듬해인 1911년 당시 통감부 제2헌병대 참모 요시다 대위가 쓴 병력 배치 보고서다. 당시 용산에 있던 일본군은 크게 정규군과 임시군 두 개로 나뉘어졌다. 그중 합병 나흘 전인 8월 18일 배치 상황을 보면 윤왕제가 살고 있던 창덕궁과 서울의 중심이었던 경복궁 그리고 광화문과 종로에 정예군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서울 주변에 집결해 있던 약 6,000명의 임시군은 동대문, 해화문, 창의문 등 도심으로 통하는 20개 초소에 분산 배치됐다. 당시 인구 20만의 서울에 10,000명 가까운 일본군이 들어온 것이다. 韓国で騒動が起きればそれは徹底的に弾圧して条約がなくても併合を宣言して、併合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を実は日本政府決めていたんですね。で結果大きな騒動はありませんでした。これは韓国人が併合を納得したからじゃなくてあまりにも厳重な警備20メートルに1人ぐらい巡査が立っているというソウルの街ですから何も言えなかったその結果ですがそれらによりますとね明らかになったことは日本の総理大臣が併合条約というのは対等の立場で自由意志によって結ばれたというのも国会で答弁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それがいかに間違った認識かっていうのはこれによって明白に証明された結果が生まれたんだろうと思いますね。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병합조약은 분명 군사적, 정치적 강압과 협박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학자 김창록 교수는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던 즈음에 국제법을 살펴보던 중 몇 가지 문제점을 알게 됐다. 그중 하나는 1906년 프랑스의 법학자인 프랑시스 레이 교수의 글을 통해서였다. 프랑시스 레이는 당시 을사조약을 소재로 쓴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신적, 육체적 폭력 혹은 강압에 의해 체결된 국가 간의 조약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1935년 하버드 법대 국제법 규약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조약 체결 당사자에게 강압이 가해진 경우 그 조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 원칙은 1910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20세기 초의 국제법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제법에 따르더라도 조약 체결에 있어서 개인에게 강박이 가해진 경우에는 그 조약이 무효다라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은 당시에 출간된 국제법 서적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제법을 연구한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이런 예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90년 만에 공개된 한국 병합 시말. 그것은 한일합방조약이 강압과 군사적 위협 속에서 체결됐으며 따라서 무효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다. 일본엔 아직도 한국 병합에 관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동상이 있죠? 도쿄 외곽 오메시에 위치한 대동신사.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단체인 대동숙이 지은 신사다. 신사 옆에는 우익인사들의 묘지가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대동아 제국 일본의 영광을 꿈꾸는 이들. 그곳에 30년 전 중요한 역사 유물이라 해서 옮겨진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위안 합방 기념탑이었다. 역사가 생긴 이래 시원한을 해결했다. 해결했다. 그 말 다 했잖아. 유사 이래의 시원한을 해결했다. 그러면 이게 조약이 아니잖아. 유사 이래의 시원한을 해결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 대동숙은 30년 전 이 비석을 일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란 이유로 사진에서 이 비석을 떠맡았다. 그들에게 한국 합병은 일본 역사상 가장 화려한 페이지였다. 그들은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모금했다. 그리고 메이지 왕가의 신사 앞에 10m 높이의 기념탑을 세웠다. 일본의 신문들은 일제히 합병특별호를 발행했다. 일본에게 있어 조선은 이제 번영과 부를 가져다줄 신대륙이었다. 조선의 황제는 그들에게 복속됐고 합방의 주역 드라우치와 이완용의 사진이 실렸다. 조선은 새로운 일본국이 됐다. 지명이 바뀌고 국경선이 사라졌다. 그때 그들은 조선이 영원히 그들의 속국이 되리라 믿었다. 합방 기념 엽사와 우표도 발행됐다. 남대문 앞에는 일장기들이
발송된 합방 기념 화보는 합방에 관한 정보와 사진들을 모은 당시로선 최고로 화려한 칼라 화보집이었다. 조약 체결 후 편복을 한 고종 황제의 사진이 일본의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그리고 모든 음모와 비밀을 간직한 막대한 문서들이 황궁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역사는 잠시 덮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종학 씨는 그 후로도 끈질기게 국문서관의 목록에 매달렸다. 그렇게 해서 지난 95년과 97년 한국 병합 심화를 보충해줄 두 건의 문서를 찾아내게 됐다. 여기에 또 다른 어떤 그 중요한 비밀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목록을 총 다 검색한 거예요. 그러는 거면서 이제 이게 다 됐던 거지. 발전, 전면 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아마. 그중 하나가 1910년 8월 조선의 통감부와 일본 내각이 주고받았던 전문으로 내각에서 통감부로 발송된 발전과 통감부에서 내각으로 발송된 작전,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었다. 한 달간 통감부와 일본 내각 사이에 오고 간 전문은 모두 395건. 그 대부분이 한국 병합에 관한 내용이다. 그 전문엔 합병 과정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던 조선왕실의 호칭이 결정되는 과정이 나타나는가면 합병을 결사반대했던 이용식에 대해 통감부와 일본 정부가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까지 모두 담겨있다. 그런데 전문을 살펴보면 당시 뜻밖의 사태로 인해 조약 체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8월 7일 데라우치는 일본 정부와 천황의 사전 재가를 받기 위해 인편으로 합병 관련 서류를 도쿄로 보냈다. 그러나 서류를 가지고 간 사람은 며칠이 지나도록 도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뿐 아니었다. 그즈음 일본에선 지방으로 출장 갔던 총리 및 내각 요인들이 도쿄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바로 홍수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의 일간지를 살펴보면 8월 들어 시작된 장마가 멈추지 않아 도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도쿄에 배가 떴고 구출 작업에 군대까지 동원됐다. 이런 상황 속에 총리는 18일에야 겨우 도쿄로 돌아왔다. 도쿄시 나가다주에 있는 일본 외무성. 1910년 당시에도 외무성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1910년 8월 22일 바로 이곳에서 추밀원 회의가 열렸다. 이날의 회의 내용을 기록한 추밀원 회의 필기. 이종학 씨가 97년에 발굴해낸 세 번째 자료다. 이날 처리해야 할 회의 안건은 13건. 모두가 한국 병합에 관련된 내용으로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 것들이었다. 이날 참석한 사람은 메이지 일왕을 비롯해 가스라 내각 총리 등 30명이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원래 10시에 열리기로 돼 있던 회의는 계속되는 홍수로 인해 10시 40분에야 시작됐다. 그러나 회의 내용을 보면 합병에 관한 내용을 비서관의 간략한 구두복으로 끝냈다. 이날 회의에 토의나 질문은 없었다. 기본적인 회의 절차도 모두 생략됐다. 조약문을 한 번 낭독하고 참석자들은 전원 기립으로 찬성해 이를 통과시켰다. 그렇게 회의가 끝난 시간은 11시 45분. 한나라를 병합하는 중대한 국정자문회의가 불과 1시간 5분 만에 끝난 것이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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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추미론 회의가 그렇게 요식적으로 끝난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했기 때문이다. 메이지 일왕의 제가가 먼저 조선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이완용은 흥복헌에서 융희 황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융희 황제는 예정보다 1시간이 지난 2시가 다 돼서 대조전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흥복헌에서 이완용에게 조약 체결의 전권을 넘겨주는 위임장에 서명을 했다.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남산 데라우치의 관저에서 만난 것은 오후 4시. 전권 위임을 받은 이완용과 데라우치는 한국병합조약서에 서명했다. 데라우치는 즉각 이 결과를 도쿄로 타전했다. 그러나 그 순간 합병조약엔 결정적인 문제가 남게 됐다. 도쿄 중심가 오대마치에 있는 일본 최신박물관. 그 가운데서 1910년경에 사용됐던 전보기를 볼 수 있었다. 例えばの話、東京から一旦大阪に送って、大阪からまた長崎へ送ると。2、3回、人の手を介してね、送ってただろうと想像されるんですよ。 그런데 수해가 심각했던 8월 16일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기가 두절된 곳이 많아 전보가 상당히 지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조약 당일인 22일의 경우 추미론의 재가를 알려주는 전문의 흔적은 뒤늦게야 보이는데 그것은 저녁 6시 30분, 즉 데라우치는 천황의 재가가 났다는 연락을 받기도 전에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876년 한국하고 일본하고 을사조약에 황제의 비준이 없다는 사실을 맨 처음 밝혀낸 서울대의 백충현 교수. 이미 10년 전부터 일제강점 시대의 한일 간 주요 조약을 법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는 중이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걸 일본이 다 약설해 갔어요. 빨리 본국 정부가 조치를 그도 조약의 체결 시간에 주목하고 있다. 아무리 전권 위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대사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이걸 못합니다. 이것은 국내법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국내법의 절차에 있어서 이 경우에는 일본의 정부의 훈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의 훈령을 받은 것이 저녁 6시 30분인데 이쪽에서 조약을 체결한 것은 4시니까요. 벌써 본부의 훈령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절차상에 일본 국내법상의 절차상에도 이것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이미 조약서 제8조에 나오는 양국 천황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라는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395통의) 전문과 추미론의 회의 필기는 바로 한국병합조약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90년 전에 지나가버린 한국병합조약의 무효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외교장관 문서 반환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던 사학자 이태진 교수. 이렇게 서명하고 시구로 바꾸고 원래 조선 중기를 연구하던 그가 최근 일제강점기로 연구 방향을 돌렸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병합조약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정리조약에서 내정 간섭권을 이제 가졌다고 해서 이 도장을 자기네 갖다 놓고 행정력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는 몇 년 전부터 한국병합조약이 무효임을 밝히는 데 전념해왔다. 그리고 몇 년 전 세카이라는 일본의 사회평론지를 통해 한국병합조약이 무효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그러자 한 일본 교수가 그의 글에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고 이렇게 시작된 한국병합조약 무효 논쟁은 이제 국제법학자에게까지 확산돼 있다.
그가 한국평화조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그중 첫 번째는 합병 관련 문서에 있는 융의왕제의 서명이 위조됐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다른 이런 필체가 한 5개 정도 나와요. 네.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통감부에 그 통감 바로 밑에 그 법령에 그 처리해서 이런 가짜 서명을 했습니다. 그 가짜 서명 중에 하나입니다. 황제의 어세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황제의 서명까지 멋대로 위조했던 것이다. 통감부 문서과 관련된 예. 이것도 위조된 서명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한일합방 치규문, 즉 조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포하는 문안에 황제의 서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황제가 보지 못했거나 동의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서명이 있어야 할 부분에 서명이 없습니다. 이 한국병합 조치는 내가 승인한 게 아니라는 이런 정황은 1926년에 발표된 융의왕제의 유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융의왕제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다. 그 여러분들에게 알리노니 노력해서 광복하라. 네. 내 혼백이 마땅히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다. 내가 지금 이태진 교수. 그는 그가 뒤늦게 한국평화 무효 규명에 나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그게 얼마나 처참한 역사였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뭐 지금 그런 회상 자체가 덮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역사를 갖다가 일본 측에서는 계속 뭐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안 그러면 더 나가서는 너를 더 잘 살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다 이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민족이라 할까 지배받고 착취당한 이런 우리 민족이 말이요. 우리는 풀지 못하잖아요. 뭐 이건 정확히 말해서 그거를 남이나 부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이나 다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나 그 일본 정부가 우리 조선을 강경하고 지배했다는 문제 자체가 아니고 그 가정에 대해서도 그거는 명백히 해야 되고 또 응당 그에 대한 사죄도 받아야 되겠고 또 그에 대한 보상도 얻어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한 번 매듭을 지은 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1965년 6월 한일 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이다. 이 자리에는 정일권 국무총리, 이동원 외무부 장관, 한일 회담 당시 가장 중요한 안건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이뤄진 수탈과 피해에 대한 청구권과 법적 청산의 문제였다. 그런데 당시 박정희 정부는 14년간 끌어온 한일 회담을 매듭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확정지었다. 기본조약 2조, 1910년 8월 22일의 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들이 이미 무효다. 그리고 청구권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양국 정부 간의 청사는 그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의 반발은 컸다. 두 나라 사이에 불완전한 역사 청산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請求権だったら証拠がなきゃ請求できないだろうと。お前証拠を出せって言うんですよ。で、韓国側に
そんな書類たくさん参ることは、はっきりしてるでしょ。日本側にあるわけですよ。日本側は書類を出さないから。で、金しか出すですと。で、お前の、持ってる証拠じゃ、まあ、ほんのわずかに払えないよと。経済協力だったらその何倍も払ってやるっていう。だから問題は額の問題じゃなかったんです。額の問題っていうのはそれ、中身はどう考えるかっていうことですね。일본 정부에 따르면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한국에 지급한 5억 달러, 이것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가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이 배상금이 아니고 독립축하금 내지는 경제협력자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20세기 초에 체결된 일련의 조약이 유효입니다. 따라서 35년간의 한국 지배가 불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는 과거에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배상할 것도 없고 따라서 배상하지도 않았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입장은 조약 체결 한 달 후 비준국회에서 사토 총리의 발언으로 여실히 증명됐다. 그리고 양국 간 과거사 청산 문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9년 8월 30일) 도쿄 고등재판소. 그곳에선 흥미로운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822호) 법정. 그곳에선 전후 최초로 제기된 한일합방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경술국치 82주년을 맞아서 변호사 150여 명이 참여하는 대일 민간 법률 구조회가 오늘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일제 식민지배 36년간의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92년 8월 한국의 변호사 단체와 피해자 369명에 의해 제기됐다. 당시 이들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동시에 총 110억 엔이라는 역대 최고의 피해배상금을 요구했다. 110억여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한국의 변호사들은 일본의 법원과 정부를 상대로 6년간이나 끈질기게 한국 병합의 무효를 물고 늘어졌다. 피고인 일본 정부는 일체의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오로지 침묵으로만 일관했다. 그렇게 싸우기를 6년째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다. 관계법령이 없으므로 본건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고와 변호인단은 이 판결의 불복, 지금 최고재판소에 상고 중이다. この裁判の一番の特徴は、いわゆるこの1910年の合法が当初から無効であったんだと。で、従ってその後の植民地支配も、当然違法無効のものであったんだということを真正面から掲げて、それを全面展開した裁判としては、数ある裁判の中でおそらく唯一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で、結果としては、日本の裁判所、ひいては日本の法務省や政府がですね、聞く耳を持たないわけですから、結果的には、棄却されて、今、最高裁に行ってますけれども、最高裁でも、却下される可能性が強いと思うんですけど。しかし、これは歴史に残ることだと思いますね。 이 재판 외에도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일본에선 전후 보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6일 도쿄 미츠비시 본사 앞. 이들은 한인 징용자의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이다. 최근 일본에는 강제연행자의 미지급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미지급 임금 총액은 대략 1000억 엔. 현재 일본 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만 해도 10건이 넘고 한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소송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본인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이웃 국가들과 떳떳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다. 65년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항전과 관련된 일체의 피해 보상을 외면해왔다. 유엔과 세계인권단체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일본의 법원 역시 침묵하고 있다. 어쩌면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時効ということで、20年経てば、事実関係も確認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理由にして、裁判所が、原告の要求を切り捨てている。そういう問題があります。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변의 예를 들자면 사실은 독일이 프랑스가 주변 국가를 지배한 것은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까지도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희호가 없이 그것을 처벌을 하고 계속해서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호관계는 성립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보다도 훨씬 농도가 짙은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거나 보상을 하지 않거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우리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도쿄에 갈 때면 이종학 씨는 금병동 교수를 만나곤 한다. 동갑나기 서지학자와 사학자. 그들은 독도 연구 때문에 만났다가 이제는 속을 터놓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다. 두 사람은 북일 수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새롭게 드러난 역사적 증거로 좀 더 확실하게 역사를 청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이종학 씨의 마음이다. 그것이 일왕실 비문서를 금병동 교수에게 준 이유였다. 포항에서 배를 타고 3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울릉도. 칠순 나이에 오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종학 씨는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울릉도에 온다. 5년 전 군에서 터를 제공받고 한 기업에서 건물을 세워줬다. 나머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기증하고 채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독도 박물관.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진 않지만 이곳은 독도를 지키는 하나의 보루다. 박물관에 있는 귀중한 지도와 문헌은 그가 평생에 걸쳐 모은 보물들. (500여) 점의 자료를 그는 박물관에 모두 기증했다. 독도에 관한 한 이곳은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다. 거기서 이제 구조를 이런 걸 세계는 알 거 아니야?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세계는 문제인가? 이제 번역도 거의 끝 무렵이다. 세 권의 자료는 머지않아 완전 번역본까지 들어있는 한 권의 자료집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는 자비를 들여 300권의 자료집을 만들어
세계 150개 대학과 연구소에 보낼 예정이다. 그래서 한국평화조약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생각이다.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연구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핵심적인 자리를 갖다가 했을 때 일본이 어떻게 불법을 갖다가 가능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거기 결과에 대한 갖다가 책임도 져야겠고 우리는 또 과거에 우리가 주장 못했던 그 주장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만이 한일관계의 장로도 밟지 그때를 이거 갖다가 덮어놓고 넘어간다면은 이것은 신장한 갖다 한시기가 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책임규명은 이 자료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런 면에서 한일 간의 과거사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지금도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청산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완전한 역사 청산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한일 관계도 가능한 것이다.